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초보 격리를 위한 회계 기본 2탄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세팅을 하느라고 막구가 좀 안 맞죠? 잠깐만 옆으로 밀게요. 일단 초보격리 회계 기본 2탄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연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월별 회계 업무로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회계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회계 순환 과정이 있어서 그 한 달에 모든 거래를 장부상에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해서 입대위에도 보고하고 입주민한테도 공시하고 다시 관리비를 수납받는 흐름이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도식화해 드릴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격리는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용도에 맞는 각각의 계정들을 찾아서 이 계정들이 어떤 계정인지는 다 조금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정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전표를 입력하면 이 전표를 입력하면 그 아파트 프로그램이 ERP가 자동으로 장부를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 학계잔압 신산표, 이거는 우리가 속칭 합잔이라고 하죠. 합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고 기타 등등의 장표, 그러니까 전표로에 따라서 장부가 만들어지고 이 장부의 차대변을 확인하는 거를 검토하는 걸 검사안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굳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보면 전산을 보면 다 조회가 되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산이 거의 맞죠. 단 내가 중복으로 넣은 전표는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관리비 부가 내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가 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이 부가 내역서에 따라서 입주민한테 부가를 하는데 이 부가는 그 격리가 바뀔 때마다 바뀌거나 소장님이 바뀌거나 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가 패턴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거 부가 징수하는 방법은 규약에 따라 해야 돼요. 규약에 따라 하고 만약 이 규약에 항목이 없어. 그러면 그보다 그 위에는 공동주택 회계 규정, 속칭 공주법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회계 규정에 따라 하고 만약 공주법에도 없어요. 그러면 기업회계로 갑니다. 기업회계 규정으로 가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관리비 부가 내역서는 작성하고 부가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 부가 징소를 하고 그러면 이 부가 내역서를 끝나면 이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대표회의에 보고를 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단지도 있어요. 색깔이 같네. 그 소장님이 회장님하고 그 감사님한테만 보고하고 넘어간 데도 있고 아니면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데도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심의라고 그러죠.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각각의 요거를 우리가 부가를 이때쯤 보고해서 오케이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마감을 해요. 전산을 마감을 하고 고지서 출력을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각각의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죠. 택배로 오면 관리비 고지서 세대에 넣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세대 배부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를 이사 가는데 우리 아파트는 중간 관리비를 수납을 미리 받고 그거를 나중에 관리비를 차감한다. 그러면
수납을 하고 차감하면 아예 그냥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세대를 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차 싶어서 늦으면 세대 배부하기 전에 먼저 그 세대, 중간정산한 세대 있잖아요. 중간정산에서 아파트 관리소로 아예 그냥 납부한 세대. 이거 주로 연체 세대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납부한 세대는 고지서의 금액이 그대로 또 나가면 안 되죠. 이중으로 부과되니까 이때는 관리비 고지서를 0으로 만들어서 수정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세대 배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고지서 모듈에서 출력을 엑셀로 변환하거나 워드로 변환하거나 해도 되는데, 제일 폼이 깔끔한 거는 아래 한글이더라고요. 한글로 출력을 해서 금액을 0으로 해서 세대 다시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중간정산한 금액을 모두 다, 대부분 중간정산하는 금액이 실제 확정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죠. 왜냐면 그 후에 이사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날 때도 0으로 바꾸고 다시 세대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특히 입주민들이 전화해. 이건 뭐냐고. 그럼 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0을 맞추고 다시 프린트해서 재출력해서 세대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 배부하면 입주민들이 돈을 넣겠죠. 그러면 관리비를 수납을 해요. 수납할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납기일이 말일 기준인데, 그 말일이 은행이 쉬는 날이면 그날은 은행을 쉬는 날이니까 돈을 입금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을 말일로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은행에 근무하는 다음 날로 그때 마감 날짜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 마감 날짜를 제대로 해줘야지 연체료가 그 이후에는 얘가 알아서 프로그램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7월 이렇게 31일이 이번에는 평일은 아닌데, 만약에 7월 30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이날은 확실하게 금융권들이 다 쉬는 날이죠. 그러면 7월 30일을 수납 마감일로 하면 안 돼요. 은행이 쉬어서 돈을 못 넣는데 어떡하냐라고 항의하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8월 1일 월요일로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정산의 마감은 수납 마감이라고는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무조건 재무제표 마감일은 마지막 달로 합니다. 대신 미수관리비가 좀 많이 남겠죠. 그러면 미수관리비가 많이 남았을 때는 비고란에다 써주시면 돼요. 납부 마감일이, 납기일이 8월 1일로 남은 금액은 원래는 이만큼 남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납기일은 8월 1일이고 남은 미수관리비가 500만원이다. 500도 너무 큰데? 어쨌든 500만원이다. 그럼 500이라고 쓰시는 거죠. 7월 실제 31일은 2억이다. 2억을 일단 표시하고 비고란에다가 납기 마감일은 8월 1일 500만원입니다 라고 이제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게끔만. 관리비를 수납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비용들이 발생해요. 전표를 넣는 거죠. 그죠? 전표를 넣고 다시 그 전표들이 장부로 돼서 각각의 비용들을 다 취합해서, 얘는 거의 자동으로 들어간댔죠. 취합해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해주고 다시 이게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좀 더 정리해서 보면,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작성을 하고 장부에 기장하고 한 달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정산하고 그거를 결산하죠. 여기서 결산할 때는 부과내역서도 하지만, 이게 너무 흐려서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부, 과, 내, 역, 서도 쓰지만 이거는 기본이죠. 각각의 회장님하고 감사님, 회계감사님한테 재무제표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입, 관리외 수입이라고 관리외 비용도 있고요. 이게 나가는 입출금, 입금과 출금 전표, 또 그 내용들을 한 달치를 정리를 해서 얘를 입주민한테 공고해야 돼요. 왜? 관리비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세대에 배부하게 세세하게 평형별로 면적별로 별도 금액별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관리외 수입은 입주민이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입주민의 돈이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고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얘를 부가내역서에 아예 그냥 콕 박죠. 부가내역서에 두시고요. 제일 확실한 거는 또 한 번 정리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부가내역서도 하고 게시판 하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들이 게시판보다는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홈페이지에다 기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좀 세부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가 무슨 그 과외 광고, 그 다음에 승강기 수입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입주민이 잘 모르고 격리 본인만 좀 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관리의 수입과 관리의 비용,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는지, 원래 입주민이 돈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를 다 공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부가내역서 쓰고 재무제표도 해서 결산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꼭 부가내역서에 들어가야 돼요. 관리외 수입, 관리의 비용이 나가는 거. 그럼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세입세출서. 세입세출서라는 말 자체가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간다. 정부 정책에서 쓰는 거죠. 지금 한참 자유한국당이 뻗대고 있는 추경예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세입세출 예산에 따라 쓰는 건데 요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분기별로 결산해서 얘도 공고해야 돼요. 그럼 분기로 가면 1년을 12개월이죠. 4분기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3개월씩 끊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을 언제 공고해요? 4월 중에. 그죠? 4, 5, 6은 7월 중에. 그 다음에 7, 8, 9월은 10월 중에.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1월 중에 공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까지 하고. 그러면 요게 업무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세입세출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는 맛배기로만.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계정별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일단 자산. 이거 또 안 보이겠네. 자산을 한번 볼게요. 자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자산은 뭐예요? 우리의 돈이죠. 현금, 예금 이런 거, 부동산. 근데 아파트는 뭐 부동산이라 하긴 그렇고, 그죠? 자산을 보면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차변, 찹찹 들어오는 거 먹는 거죠. 찹찹 맛있게 먹으니까 얘는 뭔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인다고 할 때 요거 자산이 증가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대변, 응가하면 나가죠. 그럼 자산의 감소가 바로 대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리에서 다음 항목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2항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죠? 얘는 플러스고. 그러면 자산 한번 볼게요. 그 공동주택 회계에서 자산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눠보면 유동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화하기 쉬운 게 유동적이다, 현물이 좀 만들기 쉽다, 이게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이건 무슨 건물, 토지, 이게 그냥 일반 기업 회계인데, 비유동자산은 거의 아파트는 없긴 해요. 좀 드물고. 그럼 유동자산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얘 안에는 당좌자산이 있고요.
이게 거의 현금에 거의 가깝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거는 실물에 가까워요. 재고자산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당좌자산에 뭐 있냐면 현금 있고요. 우리 통장, 관리비 통장, 예금 있고 미수관리비. 입주민한테 받으면 미수관리비죠. 가지급금. 이거는 관리소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미리 떼준 게 가지급금이에요. 선급 비용. 돈을 미리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타 등등 있고. 자, 그러면 당좌자산의 현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 현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시제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잡다한 소모품을 사거나 빈번한 소액 경비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통장에 대표님들 도장 찍고 가서 또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그걸 사고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금액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대략해서 시제금을 찾아요. 30 내지 5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시제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매월 정해진 적당한 금액을 넣고 이거를 뭘로 하냐면 체크카드로 그때그때 전표를 발생하고 통장에 똑같이 이력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아파트가 현금 시제금을 찾아 놓죠. 그러면 얘가 돈이 들어올 때는 얘 현금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얘는 뭐냐면 입금 전표로 들어가요.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 들어온다고 할게요. 자산의 증가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을까요? 예금이죠. 예금 30만 원. 자산의 감소니까 30만 원이 들어오죠. 빠지죠. 근데 이게 입금 전표는 이런 형태로 하진 않아요. 모든 게 현금이기 때문에 입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상대 계정만 써요. 입금 전표 상대 계정만 쓴다. 그러면 전표를 선택할 때 입금 전표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얘만 써주면 돼요. 상대 계정만 금액 그리고 전표 쓸 때는 날짜. 예를 들어서 7월 12일 무슨 국민은행 30만 원 하고 저장하면 전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 있겠죠. 출금 전표. 시제금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대체적으로 뭐 있을까요? 뭐 좀 우리가 만만하게 사무용품비 합시다. 사무용품비 적당한 계정으로 딱 맞춰서 쓰죠. 그래서 지우개하고 연필을 샀어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무용품비 비용이 발생이죠. 여기는 비용이 발생. 만약에 얘가 대변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는 경우는 뭐냐면 비용의 발생 그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예요. 역분계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잘못되게 넣었던 그 전표를 거꾸로 취소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역분계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사무용품비 10,000원을 했어요. 그럼 반대편으로 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 그럼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죠. 현금 10,000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실제 출금 전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출금 전표라는 거 전표를 선택하면 나중에 ERP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웹하는 걸 좀 공부를 중이어서 공부한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출금 전표를 누르면 얘도 상대 계정만 와요. 무조건 출금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들어가거든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서 얘 상대 계정. 사무용품비 10,000원만 쓰면 돼요. 또 만약에 7월 11일 날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 사무용품비 썼어요. 전표에 사무용품비 엔터하고 금액 10,000원. 그리고 뭐 비고란에 무슨 지우개, 연필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쓰고 저장 누르면 되죠. 저장하면 출력은 이 형태로 나와요. 시제금은 이렇게 해요. 그럼 얘를 나중에 현금 출납장을 뽑아서 매일매일 맞춰서 결제를 받죠. 그러면 요거
자산 중에 현금은 했고 이제 예금 한번 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좌 자산이에요. 한번 모르니까 당좌 자산이라 쓸게요. 자,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통장, 은행명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계좌가 개설되는 은행명으로 많이 쓰고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로 하죠. 자, 그럼 예금은 자산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쵸? 찹찹찹 들어오는 차변이에요. 좌측이 차변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예금이고요. 만약 이 예금을 돈을 출력해서 뭔가 비용을 했으면 바로 예금이 감소해야죠. 이항하죠. 예금이 이쪽으로 오면 대변으로 오면 감소해요. 그럼 볼게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그 입주민한테 여러 가지 재반 비용에 대한 것을 전표를 넣을 때 예를 들면 수선 유지비를 한다고 할게요. 아파트를 고쳤어요. 아파트 수선 유지비 하는데 MDF실이라고 알죠? 기계 전반적인 거. MDF실에 무슨 뭐 방제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무슨 배터리를 바꿨다. 수선 유지비 또는 소모품비. 비용이 나왔어요. 수선 유지비가 3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예금, 예를 들어서 실 이름 쓸까요? 국민은행 30만 원. 비고라는 뭐 MDF, 배터리 오체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같은 내용이고 이거를 날짜를 7월 뭐 18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으면 요거 하나가 전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입금하면은 그 전표 밑에다가 은행에서 했던 그 입금증을 붙이시면 돼요. 이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기한을 써야 돼요. 기한을 써서 OK 결제 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송금을 한 다음에 송금한 후 어떻게 입금증을 받아서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기한을 올리고 결제를 받아서 송금을 하고 입금증을 받아서 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금이 줄어드니까 대변 같고요. 비용의 발생이라 차변이 왔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소모품비. 예를 들어서 청소 말에 아니야 빗자루, 대빗자루를 샀다고 했을게요. 하나당 5,000원씩 해서 10,000원 2개 샀어요. 그리고 얘는 10,000원을 입금하기 그런데 어쨌든 뭐 입금했어요. 신한은행 똑같이 빗자루 2개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비용들이 다 기록을 껌껌이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뭐가 돼요? 장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기록된 비용들, 이 비용 항목들은 뭐냐면 관리비로 된 관리비 비용의 항목들은 얘는 아파트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들 제끼를 다 하죠. 그럼 이 비용들의 합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얘를 7,000만 원이라 할게요. 뭐 직원급여, 그 다음에 무슨 소모품, 전기료, 수도료 다 해서 7,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입주민한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과할 만큼 금액을 지금 1월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비용을 집계를 한 것이 바로 7,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말일날 7월 31일날 미부가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로 7,0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7,000이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그러면 미부과 관리비는 누구하고 같아야 될까요? 입주민한테 우리가 받는 수익이니까 관리 수익으로 가요. 자, 봐요. 미부과 관리비는 얘는 계정 자체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채권이 생기는 거죠. 입주민한테. 그러면 관리비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 아직도 관리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못하면 지난번 강의를 다시 들어주세요.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7월 말일 전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월 1일부터 8월 뭐 12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해서 나중에 금액이 최종적으로 7,000하고 100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세대가 199세대라고 할게요. 근데 돈을 2,00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얘 짜투리가 나오겠죠. 199, 2,000을 199로 나면 우리가 배웠던 소수점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입주민한테 소수점 첫 번째 짜리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원두 3원, 4원 뭐 이런 거는 받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원단위 절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짜투리 금액 때문에 뭐가 새면 부가 차익이 날 수도 있고요. 부가 차손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7,000하고 100원이죠. 이거는 뭐가 생긴 거예요? 부과하다 보니까 원단위를 절삭이나 또는 원단위를 오름하다 보니까 얘는 부가 차익이 생긴 거예요. 얼마? 100원.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자, 확정전표는 미수관리비로 이제 확정을 하죠. 입주민의 미수관리비와 미부가 관리비는 없어져요. 얘는 이 부가를 위해서 임시계정이니까 좀 조리가 없어서 어디다 쓰나? 여기다 쓸게요. 미부가 관리비 숫자가 뭐냐니까 일단 7,000. 그죠? 근데 미수관리비는 7,000하고 100원이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수익이 생기니까 이쪽에 대변하는 거야. 부과 차익 1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7,000만 원하고 100원은 입주민한테 관리비로 수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입주민한테 돈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예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예금 그래서 5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을 받고 그러면 그 아까 여기 이쪽에 있었던 미수관리비 확정했죠. 7,100원. 그 중에서 이 아파트 세대가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라 할게요. 500원만 넣었어요. 그러면 일단 채권했던 자산 권리가 있는 거지 미수관리비 500원이 줄겠죠. 그러면 미수관리비가 줄어들어요. 얘는 또 다른 자산의 감소예요. 그죠? 자산의 감소쯤 대신 예금이 늘어났죠.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민 중에 하나가 얘가 그냥 일반 세대라면 만약에 얘가 연체 세대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통 예금 3,000원을 받았는데 얘는 미수관리비가 2,500원 하고요. 500원이 뭐예요? 연체료 수입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산 계속할게요. 선급비용. 원래는 선급비용을 회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선급비용 쓰는 게 있어요. 그 보험료. 뭐 피복비 이런 거죠. 보험료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해요? 1년 단위로 하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냥 성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 원 120만 원짜리에서 아파트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1월 1일 날 들었어요. 근데 봐봐요. 1월 1일을 들었으면 1월 달에 부과하고 7월에 이사가는 세대가 있다면 전출하는 세대가 있으면 1월에 다 내고 얘가 이사가고 그 이후에 오는 7월 중반에 오거나 8월에 이사 오는 사람도 있으면 이 돈 안 내죠.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요. 어쨌든 보험은 1년 동안만 혜택을 보는 건데 손해를 보면. 그래서 얘는 성급비용 먼저 돈을 냈으니 얘는 몰라. 어떻게? 달달이 똑같이 나누는 거죠. 12달로. 매달 10만원씩.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도 두 스텝으로 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한을 올려서 보험 어디로 얼마씩 하겠다 하면 거기다 써요. 먼저 돈을 지급하죠. 성급 비용. 먼저 비용을 준다. 그래서 동부화재.
이 동부 그 직원 비서하고 뭐 성추행, 성폭행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동부화재로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1년짜리. 여기다가 전표 쓸 때 계약기간을 쓰세요. 그럼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화재보험 120만원. 자, 그리고 예금에서 신한할게요. 신한으로 똑같이 좌동하고 120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급 비용을 먼저 줬어요. 그럼 실제 부과할 때는 자, 만약에 1월이니까 1월 31일 때는 요거를 이제 한 달씩 나눠서 한댔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들어가요? 이때 보험료라고 실제 비용이 발생할 그 적정 계정을 쓰고 10만원. 그리고 요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쓰는데 대신 표기사항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12달 중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급비용 중에 10만원은 줄어드는 거죠. 성급비용 10만원. 얘도 똑같이 이 내용 똑같이 쓰고 하나 더 추가 12분의 1 12달 중에 한 번 차감 이런 식으로. 성급비용은 이렇게 해야 돼요. 보험료는 1년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지 않고 얘를 월별로 균등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분 당월 것만 비용 처리하고 이건 매달 얘가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은 좀 길어지네요. 저장품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저장품은 주로 뭐가 있으면 현관키, 현관 카드키, 뭐 주차장, 주차 카드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사서 대부분 수익을 나는 게 아니라서 원가에 사서 그대로 팔죠. 그래서 저장품을 살 때는 얘가 들어오죠. 저장품이라는 자산. 얘는 실물 자산, 재고 자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장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요란에 현관 키 100개. 금액은 뭐 55만 원. 뭐 부가세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55만 원, 얘는 그러니까 대부분 돈 내니까 뭐 신한은행 요거 똑같이 내역 똑같이 쓰고 55만 원. 아이고 내가 공을 하나 더 했네요. 이렇게 하면 550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주민이 현관키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예금이 들어오죠. 또는 현금이 들어올 텐데 입금하시라고 그래요. 현관키 뭐 5,500원을 할까요? 5,500원. 그러면 저장품이 줄어들죠. 저장품 5,5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 재고자산, 이런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5,500원 샀는데 다음에 7,7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500원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5,500원을 파셔야 돼요. 그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비유동 자산 중에 이번엔 비유동이다. 아까까지는 여기까지는 이게 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는 유동이에요. 비유동 자산은 1년 내에 기준이 그 회계는 1년이거든요. 1년 내에